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끌족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픽스 하락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며 가계빚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오늘 집담에서는 코픽스 하락이 가져올 금리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4월 들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4로 집계가 됐는데 3월보다는 한 0.12%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픽스의 추세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이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산정할 때 중거금리가 되는 코픽스가 전년에 대비 0.12%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3.50을 하회했습니다. 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3.56%보다 0.12% 내린 3.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것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인데요. 이 지금까지 코픽스가 기준보다 낮았던 적은 불과 두 번뿐이었습니다. 2014년 7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2.48%로 당시 기준금리 2.75%였고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에는 기준금리가 2.75%였는데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2.74였습니다. 약 8년 9개월 만에 코픽스와 기준금리가 역전하는 겁니다. 이 코픽스는 농협이나 신한, 우리 SC제일, 그리고 하나기업국민, 한국시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을 합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3%로 0.02포인트 올랐고요.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0.01포인트 오른 3.09%를 기록했습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에 따라 기타 예수금이라든가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요.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변동에 주담대 전세대금자 금리를 코픽스 하락폭만큼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금융당국에서 대출금리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들 또 그런 압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금융사에서 좀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코픽스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맞다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코픽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이제 과거에 한때 국내에서 유행하던 부동산 폭락론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거기에 더해서 가상금리를 더할 거고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의 부담이 어려워진 분들이 주택을 모두 시장에 내놓을 거고 받아줄 수요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신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식의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폭락론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얘기의 핵심 트리거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한국이 똑같이 따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누구나 아는 폭락론의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국내에서 똑같이 따라 올리는 선택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보통 개인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개개인 분들이 집을 사셨을 때
대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이자가 올랐다 내렸다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에 관련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단순하게 개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뿐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다루는 입장이 된다면은 단순하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만큼 따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금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 억제하거나 또는 낮춤으로써 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져야 하는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뭐 가게만을 볼 수는 없고 또 기업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이 신규 코픽스 적용되면은 또 뭐 은행 주담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코픽스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주담대 뭐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시각들은 얼마나 낮아지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6일부터 코픽스하라고 반영할 가계대출 상품금리 좀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코픽스는 연동 주담대 약 6개월 변동금리 금리가 10월 연 4.09에서 5.49%에서 16일 3.97에서 5.37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신규 코픽스 연동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3.69에서 5.09%에서 3.57에서 4.97%로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은행도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4.45에서 5.65%에서 4.33에서 5.53%로 하향 조정했고, 신한은행도 계속해서 같이 산출금리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은 앞으로도 가속화해야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오는 31일부터 누구나 스스로 더 낮은 금리를 대출을 갖다 주는 온라인 원스톱 대한대출 플랫폼이 출범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은 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뭐 아까 그 미국 기준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6월에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픽스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내리지 않고 지금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작년부터였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상단이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는 한국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먼저 금리를 올렸던 미국에서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국가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나 아니면 그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분명히 좋은 선택 옵션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주장과 더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똑같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국내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가 유출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따져서 숫자로 얼마이냐, 즉 명목상의 기준금리가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적인 기준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좀 더 낮게 조정을 하더라도 외화가 빠져나가든가 하는 내용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환율이나 기타 부분들이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의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이자 부담이죠. 이 부담들을 훨씬 낮춰줘서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양쪽 다 근거가 있는 얘기고,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뭐 금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예전만 한 그런 파급력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이런 금리가 동결 한 2번 정도 하고 나니까 대출이 좀 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우려들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금리가 안정적인 추세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걸까라는 뭐 생각들을 해보면서 대출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가격이 대출이 늘어나는 게 저 앞서서 이 빚이 조금 최대폭으로 좀 줄긴 했어요. 최근 석 달간. 이 가계빚이 올해 1분기 석 달간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는데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신용 잔액이 약 1,853조 9천억 원으로서 이 13조 7천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감소폭의 약 3배가 훌쩍 넘는데 가계가 금융에서 받은 대출액은 10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주택 정책 상품 영향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5조 3천억 원이 늘어서 최대 잔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신용들 기타 대출이 약 15조 6천 원이나 준 데 따른 건데 아직 갚지 않은 카드 대금 판매 신호도 9분기에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카드 사용액이 3조 원 가까이 줄은 데다가 무이자 할부 혜택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금리 속에 시민들도 지갑도 닫고 대출도 갚아나면서 빠듯하게 가게 살림을 꾸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이달부터 조금씩 또 주택 매매 구입이나 이런 것들에서 대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금리가 안정된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가계부채에서 뭐 신용대출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정금리로 장기대출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개인이 금융기관으로 대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조정되는 것은 집값이 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주거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에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정책 자금으로 좀 더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매물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계속 임대를 사는 것보다는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집값이 올라가는 걸 한번 봤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10년, 20년 거주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조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옵션입니다. 그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전반적인 대출 규모가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의견들이나 또 이런 시선도 가질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 이제 연착륙이 안 될 거다라는 뭐 의견들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주 강성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 매수세가 생기면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매매되는 주택들을 보게 되면 이미 금년 초부터 해서 급매물들은 소진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급매들은 끝났고 이제 급매로는 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주택을 아직 갖고 계시면서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거 지역으로서 선호하거나 수요가 집중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집을 사는 대신 임대를 살았을 테니까요.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에 어떤 지역에서 좀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던가 이런 일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종전처럼 크게 불붙듯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대출을 가지고 주택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취임하던 처음부터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제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된 내용이 많은 반면에 지금까지 실제로 시행된 것들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수세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가게나 어떤 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또 뭐 영끌 또는 뭐 주택을 대출을 활용해서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겠지만 또 가게 외로 보면 금융회사들이나 기업들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금융회사들의 지금 뭐 이거 연체나 부실을 보면은 이게 가게들이 얼마나 지금 상환 능력이 있냐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금융회사들 뭐 연체가 좀 있습니까? 뭐 부실 상황 어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를 지금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동안 불어난 대출하고 그리고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로 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과 더불어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 이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경제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3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약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약 0.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0.11%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 부분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보다 0.14% 정도 올랐고, 구체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올랐고, 그리고 주택담보 연체율은 같은 해보다 0.16포인트 오른 0.25%를 나타냈고, 또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28% 상승 0.59%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대체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5.1%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약 4.04%점을 고려하면 이 3개월 사이에 1.2% 오른 것인데, 이들 연계 연체도 5.1%를 점점 집계되는데 이 역시 2016년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지금 이금융권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이금융권이 뭐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대출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PF 대출 이거 연체 면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건설업계들 보면은 뭐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F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금을 끌어다가 어떤 건축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오늘 계획해서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2년 전, 3년 전, 그 이상 전부터 진행이 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시장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좋은 상황은 그러한 변화가 서서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도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이 아주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PF 사업을 추진하던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릿지론이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본 PF가 성사가 돼서 건축 허가도 받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됐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율로 이것을 바꿔 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는 본 PF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사업장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는 이걸 하더라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적자가 될지를 확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어려운 곳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를 들어 토지만 확보한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토지들은 신탁사들에 의해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건수를 보게 되면 작년과 올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기에서 거의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캠코에서 관리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금년 말이 되거나 내년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은 역시 확신하기 어렵죠. 그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이제 지금까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착수되고 있던 PF 사업들이 얼마나 더 남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준 이 대출 규모가 얼마만큼 부실 채권화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의 특성상 한 건당 소요 금액 단위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런 큰 사업장들이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금융권의 부실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부동산 PF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고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면밀히 관리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뭐 70% 늘고 규모 크고 하면은 총액으로 따지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시장이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원 발표되는 내용들 보면은 오르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도 예전에 뭐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해서 못 오른다. 그리고 뭐 어떤 사적인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는 조금 이게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공공에서 발표하는 곳들도 오르고 있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부동산원 발표 상승 또 최근 아파트 거래량 뭐 증가 추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뭐 좀 거래량이 늘었습니까? 요즘 이게 찐반이니까 그냥 진짜 반등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근 시간에 반등 조정의 가불론이 좀 무성하기도 하죠.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최근에 마포에 전셋집 계획했는데 여기 집값이 다시 온 거 보니까 이거 진짜 급매물로 잡았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비하면 아파트 시장 온도가 확연히 상승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원이 발표한 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이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4%보다 약 폭이 줄어들면서 상승 전환 중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실거래가도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국토교통부 시거가 시스템 신고된 아파트 거래 가격을 연초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약 14,546개 주택형 가운데 58.3%가 평균 실거래가가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 수도권, 약 64% 수도권의 상선거래 비중이 지방의 약 54.1%보다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된 건데요. 이에 따른 아파트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관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은 약 3월 총 2,976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559건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9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상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송파구인데 KBC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전체 등록 매물의 약 8.6% 수준에 불과했고요. 지난해 하반기 고점 가격보다 약 2에서 3억 원 정도 가량 빠진 실거래로 화제가 됐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이런 증가되는 그 추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량이 이제 늘었다라는 거는 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증가함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종전보다 조금 규제들이 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갔다. 크게 내려갔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집계된 것들,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4월이었나요? 월 3천 건 정도 나왔었죠. 근데 이것들이 뭐 작년과 비교한다면은 물론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보다 더 이전에 2018년이나 2020년 정도 이때와 비교한다면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 거래량이 6천 건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완화가 더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을 사실 때 자기 돈보다는 아무래도 대출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이제 장기 대출로 들어갔을 때 금리를 아주 낮게 적용한다든가 혹은 이제 일반적인 대출을 하시더라도 금리가 단기에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즉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수록 이제 부동산 거래량도 더 증가할 것이고 이제 종전처럼 그 원활한 시장 환경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로서 언론의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집값에 대한 그 동향이나 집값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질문들 주시면은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동향도 괜찮고 앞으로의 그 하반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흘러갈 것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작년, 재작년에 전망이 틀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 전망을 제가 틀렸었습니다. 틀렸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첫 번째로 봤던 것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맞다고 전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그 올해 좀 시끄러웠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파산한 곳들, 이제 그런 기관들도 연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자산 배분 스탠스를 취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선거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들은 이제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당, 야당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지역은 당연히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집값 상승을 예측했었는데요. 갑자기 작년에 이런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됐습니다.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내용이죠. 이것을 외부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요인은 이제 사실 그 공약만큼 그렇게 빨리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적인 완화가 이제 좀 더 추진되고 나타날 때는 이제 외부 요인인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PF 업계가 어려워진 것도 생기고 주택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이 단기에 빠진 것들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의 시장이나 내년 시장을 전망할 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제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좀 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만약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전망이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요.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들은 지금 크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아파트나 주택의 거래가 발생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지적이나 또는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그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거주하시기에 괜찮은 지역들, 그런데 본인이 가진 자산 여력에 맞는 지역들인 거죠.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들에서는 가격이 버텨주거나 반등하는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것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까지 보더라도
주택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자산 여력 내에서 가장 괜찮은 곳을 고르시는 게 주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이나 7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아니 거기는 집을 왜 사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최근 몇 년간의 폭등기 때 아니 그 동네가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닌데 왜 오르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곳들이라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했을 때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뭐 외부 요인에 그렇게 가중치를 한동안 안 뒀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해서 뭐 조금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아니라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한 발작 수준의 그 금리 인상이라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를 곳은 오르고 내릴 곳은 내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부채 비율을 키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끌 매수 좀 주의하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2030 최근에 뭐 리서치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이거 투자처 1위는 부동산이라는데 금리 여전히 높잖아요. 뭐 그 높다라는 기준을 예전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최근 트렌드 안에서는 금리 이렇게 높은데 청년들이 이 부동산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냐, 그렇게 2030 영끌에 좀 데이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그런 배경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2030 응답중 과반이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들의 주택 매입 의지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또 아예 뭐 영원히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청년 아파트 거래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매입 비중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전세 사기 우려에 대한 매매 시장이 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이 지난 1분기 2030들이 산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은 약 12.7%입니다. 그러니까 405대 12.0%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하반기 패닉바잉 심화 시기에 이어 다시 한번 청년층이 장년층을 앞지른 건데요. 이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증가했습니다. 이 전체 아파트 거래량 88,104건 가운데 2030 세대가 약 32.3%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55,067건 중 15,663건보다 약 2.9%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청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과 경기에서 아파트 거래 지금 진행했는데 이 서울은 지난해 6월 24.8%에서 올해는 1월에 30%, 2월에는 34.7%, 그리고 3월에는 35.9%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고 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30.2에서 내려갔다가 지난 3월에는 36.4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직주 근접 지역에서 체결된 거래가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마포, 노원, 강서, 그리고 경기에서는 수원이 대표적입니다. 2030 세대들 참 그래도 뭐 아무래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집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로 보는데 그 패닉바잉이라고 한창 막 불리고 또 2030 세대 영끌 세대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까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유나 뭐 배경이 뭘까요?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최근 5년, 6년간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면 문화가 바뀐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아주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일단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좀 살아보다가 돈도 조금 더 모으고 좀 괜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이 괜찮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뀐 겁니다.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일단 자기 집이 먼저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단기에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걸 목격하게 되면 집은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일수록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처라고 하는 곳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가상화폐가 이제 20대 분들에게 좀 인기였었죠. 30대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커서 위험도도 역시 컸지만 그래도 잘만 하면 크게 자산을 늘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집중했었습니다만 뭐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좋죠, 매우. 자, 그렇다면 이제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 뭐 해당 분야를 잘 알지 못한다면 좀 위험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운용하는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주식보다는 위험한 좀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버시기보다는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처들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그 때문에 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 인식이 변한 것과 함께 뭐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같다라는 것들이 합쳐져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문화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2030 세대들이 계속 전세로 머무르다가 최근에 뭐 힘든 경험들도 겪었잖아요. 그런 배경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뭐 조금 더 앞에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뭐 집값에 대해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뭐 여러 기관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아까 집 사면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호라든지 시기도 언제냐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내 집장만 하는 데 있어서 그 집값이 좀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쯤 사면 좋겠다 하는 그 신호나 시기 뭐 언제로 보세요? 네,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제가 기존의 전망이 틀렸던 가장 큰 것이 네.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연준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장기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먼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그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정책들 얼마나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대출 같은 지원이 충분한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관련 뭐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네. 주택 매입이 또는 청약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매물 중심으로 이미 소진됐고 네. 실수요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솔직히 옳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국내에서 부동산을 얘기할 때 투자라는 단어가 먼저 연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그리고 뭐 그렇게 딱히 비교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투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주택을 투자로 보는 수요들보다는 집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내가 거기서 실거주하고 싶다는 분들이 즉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면은 뭐 그래도 아까 지금 오를 곳이나 내릴 곳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좀 이 오를 만한 지역들이나 어떤 뭐 범위 또는 뭐 단지 아니면 뭐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혹시라도 좀 주의를 좀 해라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냐라는 뭐 의견을 한번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아시지 못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개발 호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발 호재라는 것은 이제 그 호재가 어떤 단계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발표나야 아시게 됩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용인에서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가 되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사전에 아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발표가 나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크게 개발 호재에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발표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가격 표준화가 명확한 것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를 보더라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발생을 했었죠. 그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뭐 솔직히 아파트를 사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손실 가능성이 최소화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지가 좋으냐, 어디가 좋으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아파트를 가장 선호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미 주거 지역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결국에는 그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거나 이사갈 곳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기준금리,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대출을 너무 많이 끼신 분들의 부담이 커지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일반인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정말 영끌로 주택을 매입하셨다가는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대출이든 뭐 본인 자금이든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시겠지만 생활이 좀 어렵거나 조금만 변동이 발생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정도의 금액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런 범위를 넘어서신다면은 그건 일반인이 아니십니다. 일반인이 투자자, 자칫 잘못하면 투기꾼으로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얘기 주신 거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호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품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뭐 이런 쪽을 보는 게 그래도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역시 뭐 부채를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우리 그 정 기자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연구인은 어디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거기는 좋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추천을 알려주고. 네, 가진 여력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자님, 근데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기자님도 지금 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뭐 집 마련하려고 고민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뭐 부동산 이슈나 투자 이슈되는 지역들 좀 짚어주시면, 뭐 또 이게 리포트 되거나 그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나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지역만 얘기할 수 있는데.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김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5호선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검단적으로 많이 인원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인을 같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5호선 연장이니까 김포하고 검단하고 지금, 그러니까 서구죠. 지금 5호선 연장을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에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동안 예타 면제,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하나 화두를 던진 거라 보고 있고, 두 번째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상당히 이 노선을 갖고 상당히 많이 싸우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대광에다 이제 모두 다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광이가 이제 앞으로 노선 조정을 발표를 하면 그거에 따른 집값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부천 같은 경우는 원시선이 이제 6월 달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쪽, 그러니까 고향부터 부천 이쪽까지 이제 그 라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오르고, 인천은 상당히 좀 많이 암울해요. 왜냐하면은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불편한 상이 좀 있고, 차라리 그래도 인천에서 가장 선화 쪽이 송도 쪽이다 보니까, 또 송도가 6월부터 재동포청이 생기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하도 부천 많이 가니까. 저는 수원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가 이제 화서역에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역세권이 상당히 많이 개발 호재가 있어갖고, 거기 브루시엘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거기 상당히 지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살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쪽 서수원 쪽에 R&D 센터 이제 생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수원 쪽은 이 서수원 쪽이 이제 앞으로 광교에서 이 서수원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그쪽이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울 전반적으로 이야기 많이 주셨고, 수도권까지 좀 넓혀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코픽스 하락세 이야기 다뤄봤고요. 주택의 상승세가 이어지냐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된 지역들, 상품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의견 좀 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